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했을 때 먼저 왜 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된 이유는 제가 먼저 무엇을 잘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먼저 명시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 생각해 보니 학창 시절에 입시 위주 공부법이 맞지 않아서 다양한 공부법을 연구해 봤었고, 어, 좋은 선생님을 운 좋게 만나거나 비싼 과외를 받는 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목표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빅데이터와 AI가 확장되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인터넷만 가능하면 자신의 학습을 평가하고 맞춤형 학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학을 전공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고민하면서 무엇을 준비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먼저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목적을 가장 먼저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직접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글로써 써보는 활동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주제의 논문이나 사례 영상을 찾아보면서 막연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떻게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훨씬 더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리스트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만을 검색하셨을 때도 논문 제목을 읽다 보면은 자신에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논문 제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 분야들이 이제 내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준비 커뮤니티 모임도 가지면은 내가 혼자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게 다른 학생들은 좀 뚜렷하기도 하고 또는 나와는 또 다른 계열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은 그 학부에서 배웠던 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깊은 내용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주제가 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관심사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느끼면서 자신의 깊은 주제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운동학이지만 제가 대학원 우수 학생들 모임에 딱 갔을 때 이제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우수상을 받고 있는데 후기를 먼저 나눌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논문을 어떻게 써라가 아니라 운동을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클라이밍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헬스를 다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학원생들도 정말로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수 학생들이 더더욱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실제로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고, 저 또한 체력이 부족함을 느껴서 석사 과정 중에 논문을 쓰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PT를 끊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체력 관리를 미리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대학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밤샘을 해서 논문을 쓸 때도 많고 실험을 할 때도 많고 장기적으로 워라밸이라는 게 주어지기가 어려운 환경이 맞기 때문에 랩실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체력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대학원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제가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만 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원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각자 전공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전공 유무부터
각 대학별 대학원 입학처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됩니다. 대학교를 고르듯이 이제 대학교에 입학할 때 고르듯이 우리가 가고 싶은 과가 그 학교에 있는가에 대해서 대학원은 학부에 그 학과가 있더라도 대학원에 그 학과가 없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입학처 모집 요강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학과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확인하실 때 석사만 진학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석사, 박사 모두 진학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약에 석박사를 모두 고려하고 계시다면 석박사를 모두 뽑는 대학원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리스트는 뽑았는데 어느 대학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가장 참고하기 편한 게 대학 순위 QS 월드 유니 랭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세계 대학 순위를 보여주는데 각 분야별로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세계 대학 순위 뭐 예를 들어 생명공학이나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QS 순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들은 어느 정도의 순위들을 가지고 있나가 분야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QS 지수를 참고를 미리 찾아보시고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게 나중에 면접 때 왜 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나요? 라는 교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근거로서도 함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참고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그냥 전체 QS 세계대학 순위는 어, 여기 PPT에 나온 바와 같고 역시 서울대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학 순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님의 연구 주제가 나의 관심사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공학을 하더라도 교육 효과성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고 AI 교육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고 빅데이터 교육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AI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싶다 하시면 AI와 관련된 교육을 가셔야지 아니면 그냥 교육 효과성만 보시는 교수님께 가시더라면 AI 관련된 것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리젝을 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주시는 프로젝트들 또한 교수님이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오시기 때문에 내가 쌓아가는 경험 또한 교수님의 연구 주제와 관심사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맞는지가 정말 대학원 생활에서 자신의 경력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학교 사이트에 이제 교수 소개 같은 거에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지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글 스칼라에 연구자 검색을 하거나 리스에서 지도 교수명으로 검색을 해서 졸업자 논문 주제를 살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결국에는 이 교수님 밑에서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앞서 선배들은 어떤 주제로 졸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리스에서 지도 교수명으로 졸업자 논문 주제 찾아보는 게 이제 석사와 박사가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석사를 일단 원하시면 석사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내 관심사 분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제 저희 교수님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링크가 안 돼서 구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 대학과 이름을 치면은 구글에서 교수진의 경력이 나오고 주요 연구 주제라던가 이제 지금까지 어느 대학에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발표하신 논문들과 연구 보고서, 저서들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 보고서 등을 보고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연구들을 하시는구나에 대해서 참고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사이트에서 모든 연구실이 있진 않지만 연구실 소개란 같은 데서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 안에서 또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찾으셔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고 연구들을 하시는구나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고르는 또 중요한 사항으로 교수님과 랩실 분위기가 중요한데 이제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랑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가 좀 억압을 받는 랩실이면 너무 힘들 것 같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좀 지인 찬스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근데 지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 대학교의 학부 친구한테 부탁해서 에브리타임을 해보거나 아니면 대학원 준비 카페가 네이버에 대학원 준비 카페가 있습니다. 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카페에서 그 대학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쪽지를 보내서 이제 그 대학의 분위기가 어떻냐라고 저는 정말로 쪽지를 한 10개 정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장을 받을 경우도 있고 또 김박사넷에 검색을 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좀 리뉴얼이 되면서 연구실에 대한 후기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막 그런 보시고 지워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막 신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원하는 랩실 정보가 많이 없을 수도 지만 그럼에도 이제 지금 대학원 정보 중에 가장 큰 사이트 중 하나가 김박사넷이라서 어 그래도 랩실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인건비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고민을 가지실 텐데요. 일단 자기가 가려는 대학의 그 학과가 BK 사업단을 하고 있으면 인건비를 받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BK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석사 100만 원, 박사 18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단에 포함을 하게 되면은 꾸준히 그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도 인건비를 주기가 편하고 그리고 좀 더 지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 제도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뒤에서 장학금들을 준비하는 방법 또한 이제 PPT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실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컨택을 하는 시에 좀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그곳의 선후 선배님들을 이제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선배님들께 여쭤보는 방법이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 교수님께 입학도 전에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입학 전에 안 물어보면 물어볼 타이밍이 없다라고 선배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셔도 중요한 부분이고 교수님께서도 그 학생이 이 대학원 생활을 유지하려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비 및 지리적 위치와 기숙사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숙사가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를 배정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학원생이 후순위가 되는 대학원도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이 대표적입니다. 대학원생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거의 기숙사에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수님들과 컨택을 할 시에 제가 지방에서 이제 대구에서 올라오는데 서울에서 사는 경우에는 어디서 살 건지 그리고 집안의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안 하시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을 진짜로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학비나 지리적 위치 기숙사 여부가 현실적인 학업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되므로 여러분께서 미리 고민을 하시고 가족들과도 상의를 하시고 해놓으셔야지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이제 흐릿한 대답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고려했다를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교수님께 진짜로 컨택을 할 건데 메일을 작성을 먼저 해야겠죠. 저도 메일 작성을 위해서 많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모든 유튜브를 다 찾아보고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교수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사전 조사를 미리 합니다.
교수님의 최신 논문 제목을 살펴보고 관심 있는 논문 한 편 이상 골라서 먼저 한 번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교수님과 혹시 관련된 뉴스나 유튜브 같은 게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자신이 어떤 뉴스에 떴고 유튜브에서 무슨 강연을 했고를 언급하는 걸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컨택 메일을 보낼 건데 뒤에 이제 제가 컨택 메일 예시를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컨택 메일 내용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한 페이지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첨부했습니다. 자기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수십 페이지의 PPT를 보내드릴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들께서 시간이 굉장히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들을 한 번에 잘 읽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분량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따로 첨부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내면서 혹시 면담이 가능하시면은 줌으로라도 면담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뵈도 되는지 일정을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컨택 이메일 예시인데요. 이제 챗GPT에게 제가 직접 물어본 내용이 제가 이전에 챗GPT가 나오기 전에 보냈던 메일과 매우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이제 제목은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뭐 질문 사항이 있어서 드립니다. 이런 구체적인 문장이 아니라 석사 과정 지원 관련 문의라고 하시면 이제 아 얘가 내 제자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건가라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소개, 자기의 학과, 학년 등을 소개를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했던 자료들을 여기에 첨부합니다. 교수님 연구 중인 뭐 어떤 연구 주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경험이나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고, 교수님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반 대학원인지 교육대학원인지도 나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수님과 가능하다면 미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력서와 연구 프로젝트 요약문을 함께 짧게 첨부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일을 보내시면 깔끔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메일을 보냈던 내용도 마찬가지로 교수님의 논문 중에 무엇을 읽어봤을 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소개를 간략히 첨부드리고, 혹시 교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면은, 이제 아니면 어렵다면은, 혹시 선배님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추천하시는 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라는 적극성도 같이 비추면서 이제 교수님께 좀 컨택 메일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첨부 자기소개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지원 동기를 먼저 작성을 했을 때 학부 때 어떤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대학원을 희망하게 된 계기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는 이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나 경력이 없어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았고, 교내 활동만 했기 때문에, 사범대생이라면 무조건 가는 교육실습 참관생도 이제 경력에 넣어봤었고요. 그리고 교내에서 하는 이제 사업단이나 아니면은 또 그런 학교에서 무조건 있는 교수학습 혁신센터가 CTL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학교 프로그램에 그냥 참여했던 것들도 다 경력으로 한번 넣어서 제가 교육 쪽 분야에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좀 그냥 경력이라고 하기에는 학부생이 경력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험 및 경력이라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관련 활동도 늘 하는 아르바이트라도 이제 교육과 관련되면 집어넣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과외들이라던가 멘토 활동 등에 대해서 전부 좀 풀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 관련된 부분을 했습니다를 조금 늘려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교수님께 보냈었습니다.
사실 교수님은 학부생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경력이 없어서 어떡하지라는 고민보다는 내가 그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다를 표현을 하시면은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컨택 메일을 보내고 면담을 하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면담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제 예상 질문을 면담이라는 거는 상호 질문입니다. 나도 교수님이 궁금하지만 교수님도 내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명 뽑지 못하고 한 번 뽑으면은 제자를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졸업을 못 시키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자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제자 한 명 한 명을 뽑는데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나에게 질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나도 아까 말했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랩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연구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바뀌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연구하시고자 하는 주제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 질문과 답변, 그리고 궁금한 사항 질문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대나 이제 뭐 서울대든 연세대든 이제 교수님께 찾아갈 때 필기를 하기 위한 진짜 그냥 펜과 그 종이를 노트를 미리 준비해서 갔을 때 교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준비를 했을 때, 아,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교수님이 좀 좋아하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지 못했지만 면담 후에 혹시 이제 귀가 후에 이제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잘 준비하겠다는 답장 메일을 보내면 한 번 더 이제 교수님께 나에 대한 인식을 넣을 수 있는 메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과 면담도 끝났고 교수님께서 그래 잘 준비해보렴이라고 하시면 이제 대학원 서류 및 자소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관련 대학원 모집 요강을 체크하는데 일정과 최소 자격, 자소서 문항 등을 모두 체크하셔야겠죠. 그 일정들이 생각보다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3월부터 5월까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들을 잘 체크하셔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 우선순위를 잘 찾아보시고 최소 자격들도 이제 특히 서울대는 최소 자격을 탭스 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탭스 점수가 미리 맞춰져야지 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기간 내에 갖추시는 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 문항도 대학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혹시 자신이 준비하려고 하는 대학이 아직 모집 요강이 안 떴다면 작년 거를 참고하셔서 이제 이제 작성을 하실 때 관련 블로그 후기나 대학원 준비 카페를 탐색하셔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BK 사업 등 장학금제도 인건비 지급도 이런 블로그 후기나 대학원 준비 카페에서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소서를 쓰는 것들도 합격 후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활동 리스트를 정리했는데요. 꼭 포트폴리오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들은 수업이라든지 대내외 활동 수상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자신의 성장이 미친 역량 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했었었는데요. 그냥 활동 뭐뭐뭐를 했다가 아니라 그 활동 안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담당을 했었고, 어떤 경험들이 나에게 시사점을 주고, 나에게 뭐 성장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화여대가 이제 졸업을 할 때 무조건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도록 하는데 이화여대 포트폴리오를 그냥 일반 학생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업 계획서라 하면 연구 계획서라 할 때는 이제 이공계 계열은 좀 더 연구 계획서가 서론, 이론적 배경,
뭐 연구 방법, 예상되는 연구 결론을 맞춰서 작성하면 좋고요. 그냥 학업 계획서다라고 하고 틀이 짜여졌을 때는 내가 그러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학업을 할 계획이다라는 식으로 조금 자소서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연세대처럼 이제 분량이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작성을 하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자신의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대학의 교육 과정을 미리 살펴보고 교수님 연구실 사이트, 연구 논문 자료 등을 찾아보면서 학업 계획서에 녹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전공 공부 및 영어 공부도 필수로 해야 되고, 어, 영어 관련 시험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학교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영어 시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면접 때 영어 면접을 봅니다. 직접 논문 초록을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영어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과 사무실 등에 연락을 해보거나 지인들을 통해서 입수를 하거나 저는 교수님 면담을 할 때 영어 면접은 또 어떻게 보시나를 직접 여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영어와 관련된 부분이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 많이 찾아보고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는 이제 면접 진행 방식 등을 정보를 학과 사무실로 학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과 사무실에 연락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기본 자기소개와 예상 질문, 그리고 복장 점검, 명찰과 수험표 등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제외하고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든 걸 완벽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대 탭스 기준은 2025년 전기 기준으로 단대별 학과별로 보통 점수가 다른데 298점에서 327점 사이입니다. 근데 이게 탭스가 상대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쉬운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제 이 허들을 살짝 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 왔었는데요. 취업 도피성 진학을 하시려는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것만큼 대학원 진학이 어렵기도 하고 비용적, 시간적 기회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열심히 장학금을 받아도 저는 마이너스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학원은 대학과 다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훨씬 더 크고, 스스로 관심이 높지 않으면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걸까라는 회의감이 들기 쉽습니다. 그, 그런 분들은 이제 대학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어영부영 지나가고 내가 논문을 빨리 쓰지 못하고 장기간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당하기가 쉽습니다. 워낙 그룹이 작다 보니까 그 안에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원을 저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이제 다시 목표를 먼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과 랩실의 분위기에 따르기 어려운 사람들도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이공계 계열은 회사처럼 돌아가는 분위기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랩실마다 다른데 만약에 또 너무 신생 랩실이어서 아직 랩실이 없다 그러는 경우에는 학교에 출퇴근이 없이 그냥 집에서 혼자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면 누군가 교수님이 쳐다보고 계시지도 않고 뭐를 하라고 시키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연구를 하고 연구 주제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나의 고집이 굉장히 세고 뭐 불만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대학원을 진학하시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의 타대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선수학점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진학한 이후에 선수학점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학 이전에 요구하는 경우를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서 이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님 컨택이나 아니면 학과 사무실에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원 진학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은 이용 계열은 특히 제가 교육학과여도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정말 엑셀을 학부 때 배워간다는 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초적인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시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통계 프로그램은 엑셀 제외하고는 교수님마다 선호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면담 때 이제 여쭤보거나 아니면 또 이제 교수님 논문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썼나가 이제 연구 방법에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다 보니까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경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라고 하는데 오히려 타 전공이어도 자신이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 또한 이전 전공과 연결지어서 융합해서 관심 있는 주제를 어필하신다면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점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좋지만 3점대여도 합격은 가능합니다. 대학마다 다르고 교수님마다 다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학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4.0 이상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이 없는 학부생이 갖춰야 할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영어 기준을 제일 먼저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지식에 대한 기초 서적을 공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셀 등의 기초 통계 프로그램들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파이썬 및 챗GPT로도 통계를 쉽게 또 많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들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에 가서 뭘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말 온갖 거를 다 아는 만능 잡캐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요 박사과정까지 했던 여정에서는 석사를 입학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학술지 논문도 작성하고 이제 연구보조원으로 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연구보조원 역할도 하기도 하고 프로젝트 리더를 맡기도 하고 이제 학위 논문을 작성하다가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다행히 또 박사로 바로 입학을 또 해서 이제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교수님 프로젝트 안에서 또 삼성전자와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연세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또 연구원 보조원으로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연구원보를 이제 겸임하기도 하고 어 이제 제 개인 사업자로서 에드테크 유경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해서 메타버스 개발 같은 거를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가서 하는 것들이 크게 논문 준비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먼저 논문 준비는 주제 선정, 학술 대회 준비, 학술지 선정 및 논문 작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제를 선정할 때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최근 연구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주제를 잡으면은 현재 트렌드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선행하는 논문을 세 개를 선정을 해서 이제 그 논문에서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론, 아, 연구 결과 결론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그 틀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라는 게 완전 틀을 벗어난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커다란 A라는 연구가 있으면 거기서 A-라는 연구가 있을 때 A-라는 연구를 만들고 거기서 다시 A-다시 스몰 b라는 연구를 만드는 식으로 이제 덧붙여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논문이라는 거는 사실 이전에 선행된 논문들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시면서 논문을 작성하실 수 있어서 막 새롭고 어렵고 알 수 없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와 참여자를 파악해야 됩니다. 교수님, 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초등학생은 미성년자고 IRB를 받으려면은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 부모님 동의를 다 받아낼 수 있니?
했을 때 아니요라고 하면 이제 대학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원에 있는 동안에 대학생을 만나기가 가장 쉽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진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참여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주제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제를 선정해놓고 이제 데이터랑 참여자를 수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게 된다라는 순서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수님께서 이제 뭐 이런 학회에서 학술 대회를 한다. 이러면 이제 학술 대회에 나가자라고 하시면은 지금까지 한 연구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뭐 PPT 형식으로 주로 이제 학술 대회를 준비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학술 대회를 나가면 장점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 연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글로만 쓰고 있다가 뭔가 PPT로 시각화를 하면서 좀 명확하게 내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많은 교수님들을 앞에 두고 이제 나의 연구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니까 자신의 연구를 많이 돌아보고 이제 부족한 점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또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시려고 많은 질의응답을 또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연구에 부족한 점들을 좀 추가를 해가면서 학술 대회에서의 그런 경험들도 쌓고 또 다른 학술 대회에서 다른 발표들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연구 주제들을 떠올리게 되거나 이제 다양한 연구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에 미친 분들이 수백 명이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재밌다라고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술 대회를 한번 해서 내 연구에 대해서 쫙 정리를 했으니 이제 학술지를 선정하고 논문을 작성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교수님과의 이제 선택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수님께 이제 학술지별로 이제 투고 일정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로 그 교수님께서 투고하시는 학술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어떤 학술지를 알아볼지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그 일정을 파악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논문 작성을, 초안을 작성을 한 후에 지도 교수님 피드백에 대한 수정을 해가면서 학술지 양식에 맞춰서 수정 후 투고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의 수정 등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아마 교수님께서 정말 기간의 끝에 끝까지 이제 수정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기간이 가끔은 이제 학술지를 작성할 때는 기간이 촉박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간 내에는 낼 수 있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학술지 논문을 이제 교수님과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구 예시 사례 같은 경우를 이제 분석해 오라라고 하시기도 하고, 이제 메타버스를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박사과정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또 새롭게 해가지고 외부에서 제가 그냥 받아가지고 에듀테크 유경이라는 사업자로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교수님 수업에서 조교를 하면서 이제 특강을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강을 맡아서 챗GPT 강의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교수님께서 주시는 때마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 외에도 이제 통합행정에서 인건비 처리라든지 이제 회의비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행정 처리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IRB라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가 시작되면은 대부분 IRB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적 처리 같은 것도 대학원생들이 맡아서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대학원생이 하는 역할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대학원 활동 꿀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제가 성균관대에서 총장 추천 학생 명단에 올라가고 우수 대학원생 상을 받았었는데 그런 꿀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이제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이제 제가 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냥 고난 역경 생산을 하고 극복을 하는 스토리를 썼더니 이제 뽑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책에 올라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꿀팁은 장학금과 제가 특강이나 멘토링 등을 다니게 된 부분들, 그리고 공모전 등을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저는 대학원 입학 전부터 연간 장학금 리스트를 사전에 정리를 쫙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을 놓치게 되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학기에만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기간이라든지 조건들이라든지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큰 재단의 장학금들은 정말로 월 200씩 주는 장학금도 있거든요. OK 재단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월 200씩 주는 그런 장학금을 받게 되면 여러분 생활이 굉장히 다시 윤택해지면서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제가 받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많이 해보실 수 있고, 이공계 계열이 훨씬 장학금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지울 때마다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공계 계열은 특히 또 많은 장학금들이 있으니 찾아서 꼭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13년까지만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사실 2015년까지 거의 15개의 장학금에 지원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마다 이제 큰 장학금들이 반복돼서 서류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요 서류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제 서류 정리만 사실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장학금을 지원을 할 때 특히 그 부모님의 이제 소득까지 다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활동들이 있어서 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미리 관련 증명서들을 정리를 해놓고 내가 수상을 받거나 활동을 했던 캡처본들을 미리 떠서 정리를 해놓으면 어, 바로바로 서류를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파워제이라서 정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스토리와 맞춤형 자소서를 쓰는 게 가장 어려울 텐데, 이제 저는 자신의 경험을 주로 키워드화 해가지고 장학금별 질문이나 인재상 합격 후기를 참고해서 질문에 따라서 이제 경험들을 키워드에 따라 다시 분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항별로 유기적인 스토리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질문들도 각각의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연결을 해서 살펴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왔었고, 그래서 전공을 하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 한 학업 성과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는 하나의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과 내가 했던 성과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앞으로의 포부 등을 작성해서 이제 자소서를 낼 수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글쓰기 교실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장학금에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꼭 붙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글쓰기 교실도 같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저는 자소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천서를 내야 되는 경우에는 교수님께 추천서에 대해서 써주실 수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혹시 제가 초안을 써가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초안을 써오라고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자소서를 쓴 것처럼 이제 추천서도 함께 써보며 챗GPT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추천서를 써서 이제 교수님 추천서를 받아서 장학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있는 장학금에 대해서 너무 큰 고민 없이 교수님께서도 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면 좋으니까 추천서를 써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 없이 교수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고, 나는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봤고, 이런 경험들을 해봤다라고 정리를 해서 내 전문성을 탐색해보고, 크몽이나 숨고 아니면 사업자 등록당 같은 것을 해서 이제 제가 좀 강의나 이런 특강 같은 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전문성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래서 교내외 강연이라든지 멘토링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지원을 해서 다수의 경험들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토링이나 특강 같은 경험들을 하는 게 추후에 혹시나 이제 학부에서 특강 조교로서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데서 이제 자신의 학술 대회 발표를 하시거나 그런 걸 할 때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이제 말하기 스피치 연습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가능성 높은 활동을 노려야 합니다. 그 가장 가능성 높은 게 학교 공지사항에 뜨는 건데 저는 학교 공지사항을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그래서 학교 공지사항에서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멘토링 같은 활동들이라던가 이제 공모전이라던가 학교 교내에서의 경쟁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SNS에 뜨는 좀 더 전국적인 대회로 나아가시면 경력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고요.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단순히 교수님이랑 논문만을 썼다. 라는 한 줄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경험도 해봤고 저런 경험도 해봐서 엮어가지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 mondgang 정보통을 통해서 일반 생활을 하실 때도 이제 생활 지원 같은 거를 받으시는 정보들도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경험에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을 하고, 저는 학교 실험 참여자의 일부러 모집하는 데 가서 이제 IRB는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받는지, 저는 아직 연구를 한 번도 실험을 진행해 본 적이 없는 석사니까, 어, 그러면은 박사들은 어떻게 실험 참여 안내를 하고, 이제 IRB 사인을 받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눈여겨보려고 이제 석사 때부터 실험 참여자 모집에 참여를 같이 했었고, 대학별로 이제 다 실험 참여자 모집을 많이 할 겁니다. 꼭 자기 학과와 관련되지 않아도 참고해 보실 수 있는 경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등에서 정보 활용 및 통계 교육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않으시기 때문에 통계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직접 찾아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학원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작성을 해서 또 어떤 이런 강연을 간다든지 아니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제 포트폴리오를 직접 보내드리면서 다양한 또 새로운 기회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여전히 잘하고 싶은 사항들을 체크해 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추 진로 방향으로는 대학 교수가 되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공기업의 연구소라든지, 이제 에듀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열린 자세로서 이제 진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사이트로 이제 대학원 준비하는 유튜브가 이건 성균관대에서 만들어진 건데 잘 만들어져서 제가 좀 참고로 가져왔을 거고요. 리나문드라는 등의 대학원 관련 다양한 인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 박사넷과 대학원 입학을 준비한 사람들의 모임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대학원 준비 특강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팔로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개별 멘토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